우리가 AI를 기반해서 코딩 생산성을 낼 수 있는 단계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단계는 첫 번째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는. 자, 첫 번째 여기 그래서 제어 주체와 주행 책임이라고 하는 게 나뉘어져 있는데 제어 주체라고 하는 거는 그 누가 컨트롤을 하느냐 그 말이죠. 주행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운행을 누가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어를 누가 하느냐, 그리고 실제 그 실행을 누가 하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레벨 2와 레벨 1은 그러니까 전체 레벨 2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레벨 3에서 5까지 있는데 전체가 시스템에 의해서 완전 자율화가 되는 것이 레벨 3부터죠. 이렇게 자율주행을 우리가 자동차 자율주행에서 빗대어서 보면 우리가 코파일럿 같은 툴이 있습니다. 이런 툴은 사람이 어느 정도 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고요. 커서 아이디라고 하는 툴은 어느 정도 조건에서 자체적으로 동작을 시킵니다. 이런 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GPT 엔지니어는 자율주행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가 코드를 단위 코드를 전체 큰 소스 코드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모든 기획 설계까지 하는 게 메타 GPT라든지 오토젠, 크류 AI 같은 자율 플랫폼들은 전체적인 자율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쓸만한 수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수준은 한 레벨 2까지인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직 레벨 3부터는 조금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 그죠? 우리가 자동차도 테슬라가 거의 뭐 자율주행이 된다고 하지만 고속도로 이렇게 램프 빠져나갈 때 그냥 쉽게 손을 놓고 우리는 가기에는 좀 두렵겠죠. 네. 그래서 아직 여기 레벨 3부터는 약간 의심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이 가능해지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코파일럿에서 커서 아이디와 이 이후로부터는 코파일럿은 우리가 요청하는 그 컨텍스트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버전의 코파일럿은 지금은 그게 또 확장이 됐는데 커서 아이디부터 그런 것들이 또 가능해졌는데요. 거기에서 확장 메모리, 아까 말씀드린 컨텍스트 윈도우가 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은 소스 코드의 일부만 내가 생성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했는데 확장 메모리, 그러니까 뭔가 리트리블 어그먼티드 제너레이션 같은 기술을 통해서 참조할 수 있는 문서, 그러니까 소스 코드의 양이 커진 거죠. 그로 인해서 뭔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코드 베이스에서 뭔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코드의 버그라든지 어떤 설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얻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플랜 앤 솔브라고 하는 에이전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서 예를 들면 컴파일을 자기가 해보고 오류가 난 것을 다시 피드백을 줘가지고 문제의 해결의 단서를 찾아서 자율적으로 오류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플랜 앤 솔브 에이전트 같은 기술을 통해 가지고 기법을 통해서 자율 판단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GPT 엔지니어부터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라고 하는 기법으로 하나의 에이전트, 그러니까 하나의 세션으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에이전트들이 여러 개의 LLM 세션을 그리고 여러 개의 다른 모델들, 다른 LLM 모델들을 서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골, 쭉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예를 들면은 뭐 그 비즈니스 요건을 내는 에이전트, 그리고 코딩을 하는 에이전트, QA를 하는 에이전트끼리 서로 대화를 하면서 뭔가 문제 해결을 해가는, 그렇게 했을 때 협업을 통하면 우리가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최근에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곳에서 오토젠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벨이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한번 그러면 가장 낮은 단계, 그냥 GPT만 이용해서 활용하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정도는 아마 여기서 1, 2단 정도까지 다 써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직접 했던 프롬프트들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류가 나는 걸 우리가 못 찾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GPT를 저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롬프팅 했던 걸 한번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갑자기 코드가 나와서 죄송한데, 자,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거든요. 이게 컴파일도 안 되고 실행이 안 돼요. 결과가 리턴이 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오류가 났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추측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어, 예, 채팅에 혹시 이게 왜 오류가 나는지, 이게 왜 리턴이 널이 나올까요? 자, 이러면 3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3이 나와야 되는데 왜 널이 나올까? 자, 아무도 답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제가 코딩을 한 지가 지금 거의 뭐 한 20년이 돼 가는데 이거를 잡고 제가 1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에 1시간을 넘게 보냈어요. 네. 자, 오류의 문제는 자바스크립트는 있잖아요. 세미콜론을 안 달아도 이걸 그냥 한 라인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미콜론을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리턴 널이 된 겁니다. 그냥. 여기서 세미콜론을 찍은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뒷라인은 오류가 납니다. 그러니까 컴파일 오류가 나요. 갑자기 A 더하기 B를 여기다 써놔봐야 오류가 아니라 언리처블 코드입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죠. 리턴에서 끝나버려요. 언리처블 코드이기 때문에 오류는 안 나요. 그리고 그래서 널이 그냥 리턴. 자, 이런 건 버그 상당히 찾기 힘든데, 자, 내가 챗GPT를 쓰고 있고 내가 좀 헤매고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GPT한테 물어봤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얘는 답을 이렇게 잘 해줬어요. 그죠? 리턴은 다른 줄에 이렇게 넣어서 해야 되고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줘야 된다. 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 헤매지 말자. 내 인생에서 이런 거 잡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오류 날 때 그냥 처음에는 GPT를 썼죠. 뭐 질문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거 단위 메서드 하나 구현할 때도 한번 써보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 어떤 단위 메서드를 만약 구현한다면 모듈을 어떤 인풋과 아웃풋 정도만 기술을 해도 얘가 결과를 괜찮게 만들어내더라라고 한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지금 여기 그냥 봐도 상당히 어렵게 보이는 뭔가 제이슨 포맷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 포맷을 자, 이게 뭔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A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보고 이 B라는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결과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훨씬 더 어렵죠, 여기. 자, 이걸로 컨버팅하는 로직을 예를 들면은 저희 직원한테 코딩을 시키면 정확히 우리 직원이 한 일주일이 걸릴 거예요. 버그를 해결하는 데까지. 컨버팅 로직을 만들려면. 앞서에 있는 XML, 제이슨 포맷을 XML 혹은 YAML 혹은 뭔가 다른 시멘틱을 가진 걸로 컨버팅을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걸 이해해야 되고 문법을 이해하고 어떤 게 어디에 매핑돼야 되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추측을 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GPT한테 시키는 순간 이 컨버팅 로직을 이런 식으로 짜줬습니다. 근데 이게 곧바로 문제없이 지금도 쓰고 있는 코드.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어렵게 하지 않아도 기계가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계는 뭐냐면 이런 패턴들을 파악하는 걸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어 이런 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 데이터 포맷을 컨버팅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챗GPT를 시키는 게 상당히 빠르구나라고 하는 걸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코드를 구현하는데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는 남의 코드를 분석할 때 제일 힘들어하죠. 예. 자, 우리 동료 개발자들은 소스 코드를 어떻게 하면 더 어렵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펑션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저희 동료 개발자들이 코딩을 하면 항상 이렇게 해요. 네. 자세히 읽어보면 A 더하기 B 그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여기 C가 개수다라고 하면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주고 클린 코드로 전환해 달라라고 하면 얘가 메서드명을 이렇게 정하고 오류가 난 경우에는 이렇게 오류 출력도 제로인 경우에는
예외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훨씬 더 예, 설명스러운 내용으로 코드를 전환을 해줍니다. 자, 이런 것들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 저희 코드였습니다. 저희 직원께서 만드신 자, 이건 뭔지 알겠나요? 자, 메서드 선언을 이렇게 해놨어요. 프로세스 인풋 스트링 그다음에 뭐 펑션을 뒤에다 달아놓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해석한다 치면 저 프로세스가 뭘지를 우리는 이제 추측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안쪽을 깔 수밖에 없죠. 인풋 스트링 아규먼트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안쪽을 열어서 봐야죠. 그 안에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뭐가 있습니까? 정규 표현식 같은 게 또 나오네요. 자, 이거 해석 못한다는 거예요. 해석을 못합니다. GPT한테 근데 이렇게 이 메서드가 도대체 뭐 한 건지 알려줘라고 하면 그 내용을 얘가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그죠? 파악을 해서 자, 뭘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LLM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 턴에 뭔가 인사이트를 잘 못 얻어내요. 여러 턴 자기가 문제를 잘게 쪼개서 그러니까 문제를 쪼개서 플랜 앤 솔브 혹은 COT라고 부르는데 생각을 여러 번 해서 이것을 분해를 해서 해석을 하면 성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제가 이런 멘트를 줬습니다. 자, 이 멘트들은 그냥 다른 예시에도 똑같이 쓰면 되겠죠. 자, 위의 분석을 토대로 변수명과 함수명들의 의미를 의미 있게 변환해달라. 클린 코드 스타일로 해봐. 라고 하니까 2차적으로 이렇게 좀 뽑아졌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변수명들을 좀 바꾸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변수명과 함수명들을 우리가 표준 내서 좀 그 잘 이해될 수 있는 어떤 문맥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계속 포기하지 않고 또 요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함수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약 같은 것도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읽어보더니 제이슨 또는 코드 블록을 추출하는 프로세스구나라고 하는 것을 얘가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코드를 다시 읽어보면 아까 이해되지 않던 코드가 보시면 입력된 코드에 제이슨 영역이나 코드 영역만 추출하는 펑션이었던 겁니다. 네. 자, 우리가 기존의 개발자가 있으면 물어보면 되지만 퇴사를 했거나 혹은 기존의 방대한 코드들, 레가시 코드를 우리가 어떤 회사에 가서 분석을 해야 될 때는 이러한 식으로 몇 번에 거쳐서 인풋을 준다면 우리가 그 함수명이나 변수명들을 훨씬 더 읽기 좋게 거의 난독화되어 있는 코드를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의 활용도를 챗GPT만 가지고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롬프팅을 얼마나 잘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프롬프팅을 잘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